그 내년도에 생기는 융합 전공 때문에 그 올 겨울 방학 때 강의실마다 강의 녹화 시스템이 들어올 거예요. 네. 이걸로 찍는 거는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고 강의 녹화 시스템도 들어오고 여기도 이제 이거 좀 이상하잖아. 여러분 내가 물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요 전자칠판은 107로 보내고 여기다가 그냥 매립을 할 거야. 매립. 그래서 학교가 많이 바뀌겠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바쁘다. 뭐 하려고 바쁘겠지? 좀 요새 현타오 너무 바빠서 게임도 못하고 그래요. 어제도 LG가 우승하는 걸 내가 잠깐 보고 한 굉장히 오랜 기간 야근을 했는데 어쨌든 롯데는 우승 못한 지 31년째 내가 찾아봤어. 그래요. 31년 좋네. 여기 다 20대지 나 빼고 그렇죠? 롯데 우승을 본 사람이 없네. 난 봤어. 롯데가 우승한 그 염종석이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전설의 야구 선수? 최동원을 많이 들어봤겠지. 최동원은 뭐 진짜 전설이니까. 최동원이 던지던 시절에는 저도 진짜 미치아 감독이었고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근데 롯데의 두 번째 92년도 우승은 나도 기억이 있다. 괜찮아. 하나도 99년인가 그걸 마지막 우승. 그 우승 안 하면 어때? 행복하잖아. 행복하대잖아. 우승 안 해도 하나 팬들. 괜찮을 것 같아. 하나는 계속 더 우승하게. 근데 뭐 부산은 아마 롯데가 우승하면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29년 만에 우승하니까. LG를 내가 좋아하는 팀이 아닌데 축하해 주기로 했어요. 저 정도는 진짜 축하해 줄 만하다. 그래서 자, 선화증권 볼 텐데 선화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뭐 하한어음 치결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배웠는데 선화증권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기능 크게 나눠봤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물품의 수령증이고 운송계약의 증거이고 권리증권인데 물품의 수령증이라는 거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운송인이 물품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국제 운송을 의뢰를 해. 그래서 운송인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컨테이너에다가 화물 실어줘 줬어. 그걸로 끝? 뭔가 좀 그렇지 않아? 뭐 영수증이라도 하나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왠지 사기치면 어떡해? 세상에 좀 이런 말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너무 티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튀일 수 있냐? 라고 나한테 굉장히 뭐라 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F거든. 그래서 내가 아니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당하는 사람이 바보다. 난 약간 이런 주의거든. 생각을 해봐. 컨테이너를 맡겼어.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뭐 확인증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들고 나르고 어떡해. 그런 겁니다. 물품의 수령증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운송계약의 증거서류. 앞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선화증권이에요. 이름이 빌 오브 레딩이라고 적혀있어요. 봐봐요. 뒤에 내가 넣어놨던 것 같은데 없나? 여기 제목이 뭐예요? 빌 오브 레딩이에요. 뭐 이거 트랜스포테이션 컨트랙트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이름이 운송계약이 아닙니다. 선화증권이에요. 선화증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게 빌 오브 레딩을 선화증권이라고 번역한 거는 내가 번역한 게 아니잖아. 내가 번역한 건 아닌데 내가 번역했다면 선화증권이라고 번역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 이름은 빌 오브 레딩입니다. 운송계약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송계약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조금 확대해 볼게요. 여기 뭐 있어요?
익스포터. 컨사이니가 함을 받는 사람이죠. 노티파이 파티. 이게 착화 통지처라고 해서 화물이 목적지,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함을 도착했다라고 알려줌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선박 이름 적혀 있고요. 선적항, 로딩, 포트 오브 로딩, 포트 오브 디스차지. 이게 양육항이죠. 한적되면 여기서 한적됩니다. 적고요. 그리고 항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되죠. 플레이스 오브 딜리버리. 예, 그리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물품이 딜리버리 돼서 여기서 선적이 되고 여기서 한적이 됐다가 여기서 한적이 됐다가 요 항구로 가서 요 항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도 있어요. 그렇죠? 국내 운송 루트 어떻게 하는지 나오고요. 컨트리 오브 오리진, 이거 원산지를 뜻해요. 물품의 원산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보딩 에이전트, 우리가 보딩 업체 얘기하잖아. 보딩 업체가 뭔지 적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운송 계약의 주요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화물이 뭔지 여기 적혀요. 여기 적혀 있잖아. Description of Package and Goods. 구스의 디스크립션이 여기 적히는 건 알겠는데 왜 패키지의 디스크립션도 여기 적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화물을 포장해서 운반하잖아. 여기서 말하는 포장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컨테이너가 될 수 있어요. 컨테이너. 그러면 운송계약서가 아니에요, 얘는. 근데 운송계약서가 아닌 게 분명하잖아. 이름은 비록 레딩이니까. 이게 운송계약서가 아니란 건 알겠는데 운송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운송계약의 증거서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권리증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증권은 앞서서 제가 한번 하한어음 치결제도 얘기할 때 강조했던 거예요. 이거가 있기 때문에 하한어음 치결제도가 가능했고 한어음이 가능했습니다. 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뭐냐?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무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두려운 거. 제가 말했잖아요. 사기는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뭐라고? 돈 떼일까봐. 물건 떼일까봐. 물건 주문했는데 그 물건이 아니고 이상한 게 올까봐.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돈 받기 전에 물건 주는 게 너무 꺼림칙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사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물건을 보내기도 전에 돈을 먼저 준 게 너무 꺼림칙해. 그래서 뭘 달아놓은 거예요? 한어음을 이용을 하죠. 한어음을 이용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받는 사람한테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지만 한어음이 왜 exchange라는 용어를 썼어요? 비록 exchange인 이유가 뭐예요? 돈을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한테 보내는 겁니다. 뭐와 함께? 선화증권과 함께. 선화증권 왜 같이 보내는데? 너 돈 안 주면 선화증권 못 가져가. 선화증권을 왜 못 가져가느냐? 선화증권이 있어야만, 반드시 선화증권 원본이 있어야만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품이 국제 운송이 시작되면 수출자라 할지라도 그 물품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못하게 됩니다. 왜? 운송인한테 넘겼으니까. 운송인이 물품을 들고 보관하고 선적하고 운송하고 양육하고 다 해요. 그 운송인이 컨트롤 하에 있어. 그 물품을 가져가려면 선화증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선화증권만 있다라고 하면 그 물품이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물품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게 그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되짚어 보면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에 세 가지 기능이 있지만 앞에 두 가지는 너무나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울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고, 세 번째 이 권리증권성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물론 지시식으로 발행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기명식으로 발행해요. 권리증권인 이 선화증권을 기명식으로 발행해버리면 그거는 택배하고 똑같아요. 자, 선화증권의 성질이 있습니다. 쭉 길게 있어요. 뭐 이런 성건이다, 이런 증권이다, 이런. 자, 이 선화증권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자,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채권.
자체가 채권, 채무 이럴 때 쓰죠. 선화증권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운송인 입장에서 선화증권을 제시당하면 물품을 내줘야 돼. 내가 채권 채무란 게 어떤 듀티가 있다는 거잖아. 어떤 오블리게이션을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화증권 원본을 나한테 주면 나는 그 사람한테 물품을 넘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요식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선화증권이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뭐 다른 나라 법도 그렇게 대동소이하겠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상법에 선화증권 편이 있어가지고 선화증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재 내용이 적혀야 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요인증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에요. 원인과 결과. 운송 계약을 체결했고 거기에 따라서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했고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리절트 선화증권이 발행됐다. 자, 문헌증권 모든 내용이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어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 텍스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요. 자, 인도증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현실 인도라고 하는데 그 현실 인도와 동일하게 이 증권을 넘겨주는 것이 물품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IF 계약이나 이런 데서 보면 선화증권을 이용한 상징적 인도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제시증권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해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운송인에게 물품 내놓으라고 프리젠테이션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상환이기도 해요. 선화증권을 주고 물건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화증권이 있어야만 물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팔든지 뭐 사든지 뭐 사용을 하든지. 자, 그 다음에 면책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면책이라는 것도 책임에서 듀티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물품을 선화증권을 제시받고 내어주게 되면 당연히 운송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로부터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증권이란 말이 있는데 선화증권에 이 뒤에서 착화통지처나 이런 데서 안내를 받은 사람이 컨사이니란에다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를 넘겨줘야 된다라는 것을 오더할 수 있습니다. 오더. 그래서 오더를 할 수 있는 지시증권이다라는 거고, 유가증권 가치가 있는 거죠. 선화증권 가치 있죠. 그냥 빈 휴지 조각이 아니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물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증권이고, 유통증권이다. 보통 선화증권은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혹은 중간에 한엄 치결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뭐 은행이나 은행도 이제 신용장 매입은행이나 아니면 신용장 발행은행이나 아니면 주식은행이나 이런 은행을 통해서 유통을 서류가 이렇게 건너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화증권의 종류를 한번 볼 텐데요. 왼쪽에 구분, 그러니까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선적 선화증권이 있고 수치 선화증권이 있어요. Received BL 그리고 Shipped BL이 있습니다. 배의 화물 쉬워요. 이거는 배의 화물이 선적이 되었어. 온보드가 되었어. 그러고 나서 운송인이 발행해주는 선화증권을 선적 선화증권, 온보드 BL이라고 하기도 하고 Shipped BL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본선상의 물품이 적재되었을 때, 로딩이 완료되었을 때 발행되는 선화증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적 선화증권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 있어요. Shipped on board the vessel,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on board the vessel. 선박에 매간상 좋은 상태로, 좋은 컨디션으로 선적이 되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게 선적이 되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면 그 날짜 있죠. 발행 날짜, 도장 찍혀있는 그 날짜가 선적한 날짜입니다. 뭐 그렇게 대충 잡아요. 가정을 해요. 자, 근데 선적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했어요.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나오는 선화증권을 수취증 선화증권 리시브드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정 선박이 아직 부두에 정박하지 않았거나 입항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선박회사가 자신의 부두창고 또는 부두장치장에서 물품을 수령한 후에 선적 전에 발행. 자, 우리가 근데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많은 내용들 중에 컨테이너에 이렇게 화물을 실잖아요. 근데 부두가 있고 여기 이렇게 겐칠 크레인이 있죠. 그리고 여기 컨테이너 야드가 있고 혹은 이 앞에 CFS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LCL 컨테이너가 FCL 컨테이너가 됐고 FCL 컨테이너가 와서 선적이 될 텐데 생각을 해보면 LCL 컨테이너든 FCL 컨테이너든 송하인, 수출자인 송하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실제 선적을 하는 게 아니죠. 보통 여기에 집어넣는 단계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FCL 컨테이너가 직접 한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스파팅에 의해서 여기서 내가 그냥 물건을 보내. 여기서 이별이죠. 화물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아직 배에 선적되기 전에 내가 수출자가 운송인에게 컨테이너를 넘긴다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선화증권은 온보드 BL일 수가 없어요. 리시브드 BL이어야 해요. 근데 리시브드 BL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운송인이 물건 컨테이너 가져갔으니까 컨테이너로 뭐 자기가 뭐 오랫동안 장바가 둘 것도 아니고 운송인이 뭐 가지고 있어봐야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운송 계약에 따라서 컨테이너 선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선적을 해가지고 운송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UCP 600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역대금 결제 수업 있죠. 이번 학기에 개설된 거기서 공부하게 돼요. UCP 600에 뭐가 있냐면 선화증권을 수리를 할 때 반드시 은행 입장에서는 수치선화증권은 안 되고 선적선화증권이어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이 있어. UCP 600에 선화증권 수리 요건에 있어. UCP 600이 없어지면 편해질까? 몰라. 안 없애겠지. 어쨌든 난 없애고 싶은데 안 없애겠지.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리시브드 BL의 경우에는 신용장을 이용한 무역 거래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리시브드 BL 상태로 은행에 일치하는 제시를 하게 되면 은행이 수리를 안 해줘. 수리를 안 하게 돼 있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문제는 뒤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이 수치선화증권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정표시선화증권, 보관선화증권, 항구선화증권이 있는데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운송선박이나 항구나 이런 것들이 예정된 상태라고 발행된 선화증권은 예정표시선화증권이고요.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보관하고 있어요. 운송인이 컨테이너에 아니라 CFS나 뭐 이런 데서 보관하고 있어. 그러면 보관선화증권이고요. 배가 들어왔어. 배에 여기 정박해 있는데 컨테이너를 뭐 수백 수천 개를 한꺼번에 팍 옮겨 싣지를 못하죠. 배에 타려고 여기서 대기 타고 있어요. 그때 발행된 게 맨 밑에 있는 포트 비행입니다. 뭐 어쨌든 이 세 개 다 실제로 물품의 본선 적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리시브드 BL입니다. 그럼 리시브드 BL은 신용장에서는 거래가 수리 불가능한데 얘는 이렇게 해서 못난이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얘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본선 적재를 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거를 온보드 노테이션, 온보드 엔도스먼트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수치선화증권이라고 발행됐어요. 수치란 게 운송인이 인수를 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봅시다. 5월 1일자로 수치선화증권이 발행이 됐어요. 그리고 5월 3일자로 본선 적재를 했어. 로디드 온보드 베슬 했어. A 선박에 데이티드 메이 소드. 그러면
5월 3일 날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5월 1일 날 발행된 수치선화증권에다가 5월 3일 날 선적되었다는 사실을 뭐 하면 돼? 표시해 주거나 적어 주거나 스탬프를 찍어 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별책 부록처럼 다 스탬프를 찍거나 하면 된다. 그러면 그런 표시가 있으면 혹은 그런 표기가 있으면 노테이션이 있으면 이거는 더 이상 수치선화증권이 아니고 선적선화증권.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를 본 세대가 아닐 텐데 한소희 점 찍고 나타나서 복수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나 그 드라마 안 봤는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봤죠? 그러니까 이 수치선화증권에다가 점을 찍으면 복수의 여신으로 변하잖아. 그 점이 뭐냐? 이 온보드 노테이션이에요. 처음에 나왔을 때 수치선화증권이었다 할지라도 요게 되면 선적선화증권으로 봐줍니다. 그 선적선화증권이 된다는 게 뭐냐면 신용장 거래에서 UCP 600에 의해서 매입은행이나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리해준다는 거예요. 요거와 관련된 게 인커텀스에도 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기억나려나? 기억이 날까? 안 나겠지? 그죠? 중간고사를 쳤으니까 다 잊었겠죠? 여러분들. 그게 기대하진 않아요. CA 쪽에 있습니다. 자, 기억을 되돌려 봅시다. 자, 인커텀스 2020의 FCA에 이게 인커텀스 2010에서 2020으로 바뀌면서 2020 내가 이거 분명히 기억할 건데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요거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했어. 2010에서 2020으로 넘어오면서 추가된 내용이다 하면서 이 6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매수인의 본선 적재 선화증권 발행 지시 의무.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매수인은 본선 적재 선화증권이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를 할 수 있다. 매도인은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제공하려는 것.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선화증권, 여기서 말하는 이 선화증권은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이죠. 온보드 노테이션이죠. 이게 왜 이럴까요? 매수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선 적재 선화증권이 왜 필요할까? 그리고 매도인은 왜 이걸 줄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신용장 통일 규칙에 따른 그런 어떤 수치 선화증권을 온보드 노테이션을 해서 선적 선화증권으로 바꾸거나 뭐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그러면 왜 매수인의 위험 비용입니까? FCA잖아. FCA가 뭐야? 운송 구간에 운이 누가 부담해? FCA에서. 매수인이 하잖아. 벌써 잊었죠? 봐봐요. 잊었죠? 기억 안 나죠? 나머지 다른 조건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FOB는 왜 이 내용이 없나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FOB는 내용이 뭐예요? 매도인이 실제 선박에다가 본선 적재를 해줘야 된다까지잖아.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본선 적재까지 해주는 게 매도인의 의무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선화증권이 나오면 온보드 BL이겠죠. CIF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있을까? DAP? 이런 것들은 어차피 매도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저 양육지까지나 이렇게 확장돼 있으니까 큰 이슈가 없어. 문제될 게 없어. 솔직하게 말해서. CIF 같은 경우에도 수출자가 운송계약 체결해가지고 운임 부담하고 선화증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크게 문제 없어. CIF도. 근데 FCA는 왜 문제가 될까? 왜 선적 선화증권이 필요할 때 선적 선화증권을 발행하게끔 할까? FCA는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구간이 본선 적재가 아니라 FCA는 어디예요? 여기잖아. 선적이 되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매도인에서 매수인과의 경계가 배에 실리기 전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FOB는 어때요? FOB 여기 있나? 이 강의자들 2주차에 없어서 그런데 나머지 조건들 같은 경우에 선적을 실어놓고 FOB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분기점이거든. 그러면 선적하고 나서 선화증권을 챙겨가지고 어떻게 할 거니까 선적 선화증권인데 여기서 이렇게 앞에 끊어놓으니까 매도인이 운송인한테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매도인의 역할을 다 수행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매도인을 손을 터는데 그냥 손톱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는 나올 수 있는 선화증권이 수치 선화증권밖에 없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요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FCA에 그러니까 요 규정이 FCA에 이렇게 있어요. 요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보선적재 선화증권 온보드 BL 그리고 온보드 노테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장부 선화증권 자 선화증권을 클린 BL, 언클린 BL 뭐 파울 BL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더럽냐 깨끗하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여기 다시 또 다른 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선화증권인데 자 여기 봐봐요. 자 여기 Description of Package and Goods 이게 중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량 적혀 있고 뭐 웨이트 적혀 있고 뭐 부피 적혀 있고 뭐 컨테이너가 몇 개인지 뭐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뭐 밑에 칸에는 운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요율이라든지 이게 여기 보면 보이겠지만 프리페이든지 컬렉트인지 운임 선불인지 운임 부불인지 뭐 그런 게 적혀 있는 거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가 뭐 3개다.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 박스가 뭐 컨테이너 하나당 10개씩 해가지고 30개의 박스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칩시다.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진짜 없으려면 여기에 컨테이너 3개 그래서 뭐 컨테이너 내부에 박스 10개 있음 이렇게 적혀 있을 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컨테이너 3개가 딱 있어야 되고 그 컨테이너 3개를 열었을 때 각각 10개의 박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하고 실제 화물이 만약에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기에 컨테이너 3개, 컨테이너 안에 각각 컨테이너에 컨테이너 박스 안에 골판지 박스로 10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목적지에 목적항에 도착해서 매수인이 이 선화증권을 제시를 하고 컨테이너를 열었어. 근데 컨테이너 안에 상자가 10개씩 들어있는 게 아니라 5개씩만 들어있어. 선화증권 원본에는 10개라고 적혀있는데 컨테이너 안에는 5개만 들었어. 이거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누구 책임일 것 같아요? 운송인 책임이지. 왜? 컨테이너 안에 상자가 10개씩 들었습니다라고 여기에 만약에 적혀 있다면 이 선화증권을 발행한 사람이 누구냐? 운송인이죠.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거예요. 보험증권은 보험자가 발행하는 거고 신용장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발행하는 거예요. BL은 무조건 운송인이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송인 자기가 컨테이너 안에 10상자가 있다라고 선화증권에 적었으면 컨테이너를 실제로 개봉했을 때 진짜 상자가 10개 있어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운송인 책임. 운송인이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을 져요. 자,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반대가 아니라 좀 다르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컨테이너에 컨테이너가 아니라 여기 선화증권에 예를 들어서 뭐 화물이 뭐 100상자다라고 적혀있다고 칩시다. 근데 100상자라고 했는데 실제 화물이 도착해서 보니까 95개의 상자밖에 없어. 5개의 상자는 파손되어 있어. 데미지를 입었어. 그러면 선화증권이 기재된 내용과 실제 화물의 상태가 다르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운송인이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운송인이 책임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품을 선적할 때 물품의 상태를 그대로 여기다 적어요. 자기가 책임 안 질 거면. 왜 여러분들 렌트카 빌려보면 렌트카 쏘카 타기 전에 뭐 해? 쏘카 타본 적 있어? 쏘카를 타려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차 상태에 대해서. 왜 그걸 찍어? 나 이 상태에서 탔다. 그리고 내릴 때도 또 찍어. 근데 타려고 왔는데 차가 박살이 나 있어.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내 앞에 사람이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운송인이 책임을 안 질 거면 물품의 상태가 만약에 숫자가 부족하거나 파손이 돼 있거나 특이사항이 있거나 포장이 잘못되어 있거나 하면 반드시 여기 선화증권에 기재해야 돼. 그거 기재 안 하면 운송인이 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뭐겠어요? unclean. 특이사항이 없으면 clean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클린 안 클린 이게 아니고 운송인이 자기가 화물의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게 기재되었다면 그런 특이사항이나 문제사항이 기재되었다면 그러한 선화증권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unclean bill, foul bill, dirty bill, closed bill. 왜 이게 되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고장부 선화증권이다. unclean bill이다. foul bill이다. dirty bill. 뭘 더러워.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터부시할 게 아니에요.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물품의 상태가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잘못되어 있다, 포장이 미비하다, 파손이 이미 되어 있다. 물품을 본선 적재하는데 이미 국내 운송 구간에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어느 정도 상태가 안 좋다. 그거를 그대로 적을 필요가 있어요. 운송회사 입장에서. 근데 이게 클린 비엘이냐 언클린 비엘이냐가 왜 문제가 되는데 라고 치면 이게 또한 또 신용장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대금 결제 방식을 신용장으로 썼을 때 은행이 수리를 해야 되잖아. 신용장 매입은행이나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 매입은행이나 발행은행이나 지급은행은 UCP 600의 규정에 따라서 무조건 클린 BL만 수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딱딱딱딱 되면 좋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 뭐 이게 꼭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매도인이 잘못했던 아니면 중간에 국내 운송업자가 잘못했던 하역업자가 잘못했던 운송업자가 잘못했던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뭔가 에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에러 난 것에 대해서 신용장 발행은행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신용장 조건을 바꾸던지 해야 되지. 물품의 상태는 에러인데 그냥 서류만 멀쩡한 걸로 기재를 하게 됐을 때는 잘못하면 운송인이 다 뒤집으십니다. 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뒤에서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그거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리 설명합시다. 자, 내가 수출자야. 내가 수출자인데 100상자를 보내. 100상자를 보내는데 국내 운송 도중에 한 5상자가 파손됐어. 목적지에 그러니까 선적함에 도착했어. 운송인한테 선적을 해. 근데 운송인이 지랄하겠죠. 5상자가 파손됐다고. 그러면서 선화증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100상자인데 5상자는 이미 파손됨이라고 선화증권에 적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그 선화증권을 들고 은행을 찾아가서 신용장에 일치하는 지시를 해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한다, 지급을 받으려고 한다, 인수를 받으려고 한다 했을 때 안 받아줄 거 아니야. UCP 600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운송인한테 싸와싸바를 시전합니다. 뒷돈도 좀 주고 야 그거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편의를 봐줘요. 그래서 실제 5상자가 파손이 됐지만 선화증권에다가 100상자 문제없으며 적어. 그래서 이거를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통해서 저쪽으로 보내. 매수인한테 갔죠. 매수인이 목적지에서 물건을 받았어. 컨테이너 열었어. 100상자가 나와야 되는데 100상자 중에 5상자는 박살이 나 있어. 그러면 매수인은 누구를 쥐잡듯이 잡겠어요? 운송인을 잡겠죠. 운송인을 탓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와서 운송인이 아니야 저 송하인이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내가 그렇게 적었어 라는 게 항변이 될까요? 변명거리가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운송인은 그냥 매수인한테 다 물어줘야 돼요. 운송인하고 송하인 사이에서 해결해야 돼요. 운송인은. 아마 그때쯤이면 아마 송하인은 연락해보면 전화를 안 받을 것이고 찾아가보면 사무실이 비어져 있겠죠. 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죠. 그렇죠? 이게 실제 판례야 여러분. 판례요. 실제 판례예요. 그렇게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집단 선화증권 있고 혼재 선화증권 있어요. 집단은 마스터. 여기서 마스터. 그룹 폐지. 하우스, 포워더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중간에 실을 내라고 해가지고 그림이 있죠. 여러 하물을 한 하주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요거죠, 요거. LCL 하물. 레스트 컨테이너로드. 여러 하주의 하물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컨테이너를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는 하나인데 그 안에 적재되어 있는 하물은 주인이 여러 명이야. 쉽게 말해서. 그럼 운송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 명의 하주의 하물을 한데 모은 사람이 포워더야. 포워더.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포워딩 업체. 그러면 그 포워딩 업체가 컨테이너 여러 개를 보내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는 자기의 고객이 여러 명의 하물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 컨테이너 안에. 그러면 이 포워딩 업체는 예를 들어서 HMM이나 이런 선사한테 통으로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 HMM이 여기 선박회사가 쉽게 말하면 HMM이나 MSC나 머스크 같은 회사야. 그래서 이 선박회사가 포워딩 업체한테 선화증권 하나만 줘. 그 건으로. 그게 마스터 그룹 페이지 BL이고 이 포워더가 자기 그 안에 컨테이너 여러 개 안에 그 조금씩 소규모의 화물을 가지고 있는 자기 고객들 걔네들한테 또 선화증권을 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하우스 BL 혹은 포워더스 BL. 그래서 포워더스 BL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집단 선화증권, 혼재 선화증권. 이건 필요하겠죠. 이런 게. 자, 그리고 밑에 끝에 보면 국제운송주선인연맹 복합운송선화증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깊은 얘기이긴 한데 이런 혼재라든지 아니면 물류 쪽에서 이제 포워딩을 하는 그런 업체들을 이제 포워더라고 하는데 이 포워더들의 국제연맹이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피아타예요. 피아타. 국제운송주선인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orwarding Agent Association 뭐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만든 양식이 있어. 요런 혼재 선화증권에 자기들이 쓰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형식이 있고 요런 포워딩 업체들이 또 뭐도 해요. 보통 뒤에서 공부하게 될 복합 운송을 주도합니다. 복합 운송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선화증권 형식으로 자기의 고객들한테 육상, 해상, 육상이라든지 아니면 육상, 항공, 육상이라든지 이런 식의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운송 방식이 결합되어 있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런 포워더들이 사용하는 선화증권의 형식을 피아타 B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발행된 것을 말하는 거고. 자, 서렌더 BL이 있습니다. 서렌더 BL, 스테이트 BL. 요거는 다 설명하고 선화증권 발행은 더 치더라도. 자, 남학생들은 알 거예요. 서렌더가 뭔지. 게임할 때 쓰잖아. 언제 써요? 포기할 때. 포기하니까 이제 자꾸 포기하니까 31년이 지나도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못하는 거예요. 롯데는 그게 필요 없다. 뭐가? 포기가. 서렌더라는 게 이제 일종의 항복 선언이고 포기를 한다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자 서렌더 BL이라고 하면 뭘 포기하는 걸까? 롯데자이언츠는 승리를 포기하는 거고 서렌더 BL은 도대체 뭘 포기하는 걸까? 선화증권에서 오늘 수업 시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선화증권 갖고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선화증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권리증권. 권리증권성을 포기. 팟빵인데 팟을 포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팥빵인데 팥을 포기하면 그냥 빵이죠. 그냥 먹으면 돼. 모닝빵이지 뭐. 생각해봐. 팥빵에 팥이 없으면 그냥 모닝빵 아니야? 먹으면 돼. 자, 그러면 서렌더 BL은 권리증권성을 포기했다는데 BL인데 선화증권인데 권리증권성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선화증권 원본이 없어도 물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선화증권이 권리증권이 아니니까. 한번 볼게요. 단순 송금 방식에서 수출 대금 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첫 번째 주의. 수화인이 양육항에서 물품을 신속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송화인이 선적항에서 선화증권의 원본을 반납하는 선화증권이 권리증권으로서 활용을 하려면 이 선화증권의 원본이 유통이 되어가지고 은행을 통하든 직접을 보내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송화인에서 수화인,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가지고 매수인이 목적지 양육항에서 운송인에게 제시해가지고 물품을 받아내야 되는데 선화증권의 원본을 반납해버려요. 여기 밑에 그림 있죠? 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물품 선적했어요. 당연히 BL이 발행되죠. 근데 어떻게? 3번이 있어요. 3번. BL을 배서한 후에 원본 전통을 받아요. 원래 선화증권이 그 클래식한 기준으로 원본을 발행을 하면 그 오리지널 3본을 만들어요. 원본이 3개야. 원본 3개.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분실 대비용으로 만드는데 그 원본을 다 반납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4본을 받아요. 웃기지 않아요? 3번 동그라미에 원본 반납, 4번에 4본 교부. 그게 무슨 얘기야? 내가 원본 3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원본 받아서 내가 이거 안 쓰고 그냥 운송회사한테 돌려줘. 그런 다음에 4본을 카피본을 하나 받아.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요 4번째 동그라미에 받는 카피 있죠? 그 카피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선화증권 아까 이거 봤죠? 이게 원본이잖아. 그럼 4본에다가 여기 조금 이거는 운송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이렇게 가로로 찍든 세로로 찍든 아니면 뭐 프린팅을 하든 해가지고 도장 큰 걸 빡 박아버려요. 거기다 뭐라 적혀있냐면 서렌디드. 이거 서렌더 했다라는 걸 표시를 해버려요. 4본도 4본이라는 게 확실한 데다가 그렇게 해버렸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하냐면 자 그래서 여기 요 10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에 봐도 매도인에서 매수인한테로 뭐가 아무것도 안 가죠. 서류가 안 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매수인은 물품에 대해서 착선 통지가 오면 그냥 BL 없이 선화증권 없이 그냥 물품을 달라라고 여기 DO라고 되어 있는 거는 화물 인도 지시서 딜리버리 오더입니다. 그러니까 선화증권 원본이 없이 그냥 매수인이 양육항에서 운송인한테 물건 주세요라고 하고 운송인은 물건을 넘겨줍니다. 왜 물건을 넘겨주냐면 그 서렌디드라고 되어 있는 사용되지 않은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누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 매수인이 적혀 있기만 합니다. 그 수화인란, 그러니까 이거는 유통을 한 것도 아니죠. 선화증권이 유통증권이라 했잖아. 유통을 한 것도 아니야. 원본 증권이 권리증권처럼 사용된 것도 아니야. 그냥 수화인란에 이 사람 이름 적혀 있으면 여기서 그냥 서렌디드 해가지고 원본 반납하고 이 사람은 그냥 물건 주세요라고 해서 물건 받아가면 돼요. 근데 이게 되려면 이 그림이 되려면 뭐가 먼저 전제돼야 되겠어요? 여기 첫 번째 줄. 수출자인 매도인이 대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돈을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어떤 경우여야 할까? 내가 돈을 먼저 받은 상황. 내가 돈을 먼저 받으면 선물로 받았어. 그러면 물건이 어떻게 될지는 나 알 바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과감하게 선화증권 서렌드 끝. 그래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왜 사용될 수밖에 없느냐. 자, 운송인 입장에서 돈을 먼저 받았어. 복잡하게 은행 이용해가지고 선화증권 한화음 발행해가지고 추심을 하고 필요 없죠. 돈 먼저 받았잖아. 그러니까 원본 필요 없어. 그냥 이 사람 나한테 돈 준 사람, 이 사람이 아니네. 나한테 돈 준 사람, 이 사람한테 물건 갖다 줘. 라고 하면 되잖아. 수출자 입장에서. 그죠? 수화인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먼저 줬어. 어차피 내가 그 물건 받아서 쓸 거야. 선화증권을 유통시킬 생각이 없어. 내가 돈을 먼저 줬고. 그럼 내가 알아서 목적지 화물 도착하면 내가 받아가면 돼.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 돈을 먼저 줬지만. 자, 운송인 입장에서 이게 정확하게 서렌더 BL이 사용되려면 운송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송인이 이걸 쓸 수 있는 건 뭘까? 요 행위 때문에 그래요. 요 행위 때문에. 원본을 전통 반납해버리죠. 그러니까 선화증권의 오리지널 선화증권 원본이 누구한테 지금 가 있어? 운송인한테 가 있잖아. 운송인 입장에서는 운임 받았어. 물건 받았어. 선화증권 원본도 다시 돌려받았어. 뭐 하면 돼? 나 돈 받았으니까 돈 받은 값만 하면 되잖아. 내가 받은 돈값은 뭐야? 선화증권에 보니까 운송계약에 보니까 물건 받을 사람이 얘래. 얘한테 물건 주면 끝? 내일 알 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편의하죠.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운임, 그러니까 물품에 대한 대금이 사전에 지급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생각보다 서렌더 BL을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서렌더 BL을 안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화증권을 보내야 되겠죠.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선화증권 보내야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국에서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수출국하고 수입국이 한국하고 중국이라고 칩시다. 딱 잘못 버리면 선화증권보다 물건이 먼저 도착해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실무적으로 선화증권 원본을 이용을 해가지고 매수인이 수화인이 목적지 양육항에서 화물을 선화증권 원본을 제시하고 물건을 찾는 일은 잘 없어요. 잘 없다 그러면 오해가 된다. 그런 경우보다 서렌더 BL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 실무적으로. 그래요. 요거 애매하니까 요거까지 설명하고 오늘 마칩시다. 자, 스테일 BL이 있고 백데이트 BL이 있어. 얘네 둘은 얘는 서렌더 BL은 아무런 문제 없죠. 그러니까 송화인도 문제 없고 수화인도 문제 없고 운송인도 각각 이게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 누구 하나 피해 보지도 않아. 누가 하나 법적으로 문제 되지도 않아. 누구 하나가 사기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다 맞아. 오케이. 근데 요 뒤에 있는 스테일 BL하고 백데이트 BL은 요게 사용이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스테일 BL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선화증권이라고 해요. 한국어로. 선화증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해서 제시된 BL입니다. 어디에다가 제시되었는데? 은행이. 왜 은행에다 제시하는데? 대금 결제 방식이 신용장이에요. 신용장. 그러니까 선화증권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선화증권을 우리가 일종의 한어음 치결 제도라고 했을 때 선화증권하고 우리가 앞서 배운 한어음을 이용을 해서 대금 결제를 추심하는 그런 방식이 많이 사용되죠. 국제무역에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선화증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UCP 600 신용장의 사용 관습하고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신용장에 관련되어 있는 UCP 600에 20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잖아. 선적선화증권이 누수치선화증권이. 그 발행되고 나서부터 21일 그러니까 원래라고 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빨리의 대충의 마지노선을 UCP 600에서 뭐라고 잡아놨냐면 21일로 잡아놓은 거예요. 3주죠. 3주. 선화증권 발행되고 나서 3주 안에
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물품 선적해놓고 물품을 선적을 했으니까 선화증권이 나왔겠죠? 물품을 운송인한테 넘겼으니까 선화증권이 나왔겠죠? 그거 나온 날로부터 3주 안에 수출자인 매도인이 은행을 통해서 서류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선화증권. 이게 만약에 딜레이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UCP 600에서 이걸 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3주 정도라는 게 물품 선적을 하고 나서 수출자가 선화증권을 3주 동안 가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림이. 빨리 돈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근데 이런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스테일 비액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여기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21일 경과한 기간 경과 선화증권은 신용장을 이용할 때 문제 있다, 수리 거절된다가 이 원칙인데 두 번째 예외 BWT 여러분들 BWT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언제? 수업 굉장히 초창기 때 보세 창고도 그래. 본디드 웨어하우스 트랜잭션 뭐예요? 수출국에 미리 갖다 놓는 거.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에 미리 물건 가져다 놓는 거. 창고에다. 얘기했죠? 이거를 해버리면 물품의 선적이 훨씬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스테일 비율 이 경우에. 왜냐하면 거래를 하고 선적을 하고 선화증권이 나온 게 아니고 물품을 선적해서 보내놓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굉장히 예전에 나왔죠. 그래서 이런 보세 창고도 거래, BWT 거래를 이용을 하면 이 스테일 BL이라 할지라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 신용장상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스테일 BL acceptable이라는 문구가 신용장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장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가장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선화증권을 발행해놓고 제때 안 쓰고 끌다가 좀 딜레이 시켰다가 쓰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BWT 아닌 다음에야 뭐 상관없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되니까. 자, 근데 진짜 문제인 애는 백데이트 비율. 한번 읽어볼게요. 물품이 실제로 본선 적재된 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발행된 비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11월 14일입니다. 실제 물품 선적이 11월 14일날 발행했어. 근데 수출자가 운송이 찾아가는 거야. 선화증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11월 14일이면 안 되는데 11월 한 4일로 선적 일자를 발행해 주세요. 10일이나 앞당겨. 왜 그렇게 앞당기느냐? 뭐 무역계약 조건이 그런 게 있었겠죠. 11월 초에 선적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수출자가 운송인한테 요구하는 거야. 날짜를 좀 당겨달라고. 여러분 들으면서 생각이 들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왠지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죠. 뭔가 사기치는 것 같죠. 왠지 등쳐먹는 것 같죠.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그래서 뭐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거 잘못하면 아주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사문서 위조 같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UCP 600에 위반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약간 잘못하면 사기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프라우드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된다. 물론 이거를 잘 얘기를 해가지고 뭐 수화인이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지. 뭐 크게 그러니까 물품 자체에 하자가 없다. 물품 자체에 하자가 없고 뭐 이랬다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팩트를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적발이 되었을 때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당하거나 했을 때는 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스테일 비엘과 백데이트 비엘까지 살펴봤고 선화증권의 발행은 우리 목요일날 사전 제작 강의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